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최근에 공개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양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 양리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매번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초 양리는 약물과 약물 작용, 약물의 종류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과 약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투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진단, 그리고 통통 및 불편감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의 구비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해야 되고, 강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적어야 하고, 바람, 현상이 없고,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합니다. 값이 싸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약물의 형태는 액체, 고체, 반고체로 구분이 됩니다. 약물의 특성을 설명해 놓고 어떤 종류인지를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약은 약을 물에 녹인 것으로 안약과 양치액 등과 같은 형태를 말하며, 시럽은 쓰거나 불쾌한 맛을 감추기 위해 당뇨 또는 감미제를 함유하는 의약품의 용액입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과에서 처방되는 액체약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션인데요. 로션은 의약품을 수성의 액 중에 미세 균등하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유제는 물에 불용성인 액체 상태의 약품을 분산시켜서 유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탁제는 물에 불용성인 고체 상태의 약품을 물의 미세한 분말로 균등하게 분산시킨 것입니다. 팅크제는 약물을 에탄올과 혼합한 액체이며, 주사제는 피부내, 점막 등 체내에 적용하는 묵은 제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고체 또는 반고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루약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의약품을 가루로 만든 것이고, 캡슐은 액체나 가루 등의 약물을 캡슐제로 감싸서 삼키기 용이하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정제는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거나 둥글게 압착하여 만든 것이고, 연고는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상태에 적당한 조도로 균등하게 반고형으로 만든 외용제입니다. 좌약은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을 해서 항문이나 요도, 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형의 외용제입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약병, 약상자 등 약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종류의 약품도 증발되기 쉽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정제, 환제라도 열어두면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연고, 리니멘트,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등은 약장에 다른 칸막이에 따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 투약을 중지해야 하고, 라벨이 손상되거나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물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약은 30도씨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하고, 2에서 5도씨 냉함수에 보관하는 약물로는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헤파린, 인슐린, 혈액 응고인자 등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PPD는 결핵 진단 테스트 시약이고, BCG 용액은 결핵 예방접종으로 2에서 5도씨에서 보관을 냉함수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10도씨 전후에 보관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기름 종류의 약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실온 보관을 해야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약입니다. 냉장 보관했던 약이라고 한다면 실온에 두었다가 녹인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하루에 2번, 2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편제제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한 후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근무 교대 시마다 수량과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간호사가 열쇠로 이중 잠금하여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투약하고 남은 마약은 버리지 않고 약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용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와 19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밀봉 용기는 약을 취급하거나 저장 중에 내용물이 미생물 등의 침입으로 오염의 염려가 없도록 만든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로 앰플과 바이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밀 용기는 약물 내용이 액체, 고체인 것에 수분의 침입, 손실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용기로 열었다가 다시 기밀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예가 과산화수소입니다. 세 번째로 밀폐 용기는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 약품의 손실, 파손, 이물의 혼합을 막기 위한 용기이며 네 번째로 차각 용기는 약물을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갈색이나 청색의 차각용 유리병입니다. 보통 차각 용기에 사용되는 약물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차각 용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국소작용은 약물을 투여한 후 국소에 나타나는 양리작용을 의미합니다. 전신작용은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선택작용은 특별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작용은 모든 장기에서 친화성이 있어서 양리작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작용은 약물이 직접 접촉한 장기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간접작용은 약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장기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치료작용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작용을 말하며 부작용은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작용입니다. 독작용은 부작용 중에 건강을 심히 해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작용입니다. 작용 개시기는 투약 후 신체가 약물에 처음 반응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반감기는 처음 투약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정체기는 약물 복용 후 혈장 내에서 유지되는 약물의 농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는 약물이 혈류 내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고 분사는 흡수된 장소에서 작용 장소까지의 이동 과정입니다. 대사는 배설이 용이하도록 저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독작용은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배설은 대사산물과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신장의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축적작용은 약 복용 시 신체에서 배설이 늦게 되는 약을 사용할 때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 예로 디곡신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사제는 설사 시 배설을 늦추는 약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에는 배설장애가 즉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제는 소장과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장 내용물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물로 임신 말기 임산부에게는 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투여 시 관찰 및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가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몰핀과 데메롤은 마약성 진통제로 호흡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약 전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곡신은 디기탈리스 제제로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투여되는 것으로 관찰해야 할 사항은 맥박입니다. 서맥, 즉 맥박이 60회 미만으로 측정되었을 때에는 의사에게 보고하고 투약을 연기해야 합니다. 항응고 약물인 쿠마딘, 와파린, 헤파린은 응고 시간을 확인한 후 투여를 해야 하고 이뇨제는 저칼륨 혈증 등을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투약을 거부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약 거부 이유를 파악한 후 간호사나 의사에게 투약이 안 된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및 연령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중 60에서 90kg, 나이 18세에서 65세를 기준으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체격이 적고 지방 비율이 높아서 남자보다 적은 용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수유기 등에는 태아 및 영유아에게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투여 시기에 따라서도 흡수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공복 시 약물의 흡수가 빠르나 위 내용물이 많을 경우 약물 흡수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점막에 대한 약물의 자극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의 투여 경로에 따라서도 흡수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정맥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투약 순서로 정맥주사가 가장 빠른 흡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특이 체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소량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약물에 대한 대상자의 느낌과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생리식염수 등의 위약을 제공했을 때 환자가 아프지 않다고 반응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온이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온이 높으면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 확장제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약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제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할 때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환자가 위약임을 모르게 해야 하고 기대되는 약물의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 용량, 반응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특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약일 경우에는 위약의 형태, 색, 크기와 맛이 같은 것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구 약물 투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효력과 중독 증상,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투약하던 약을 주지 않고 다시 처방을 받아서 투약해야 합니다. 약품명과 일회 분량이 정확히 기입된 것만 사용을 해야 하고 약을 준비한 사람이 먹이도록 하며 약을 다 먹을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지시된 시간에 투약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구 약물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19년 상하반기 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물약은 흔들어서 일정한 농도로 투약을 해야 하고 기름약은 먹인 후 뜨거운 차를 마시게 하거나 차게 해서 먹여야 합니다. 치아가 착색되는 약인 철분제는 빨대를 구강 깊이 삽입하여 먹여야 하고 혓바늘이 돋았을 때에는 입안에 물고 있게 해야 합니다. 설화투여제는 혀 및 점막을 통해서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물이 녹을 때까지 혀 아래에 넣고 기다리도록 하고 삼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협심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쓴 약은 먹이기 전에 얼음을 먹게 하면 불쾌감이 감소되거나 쓴맛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루고렉은 쓴맛을 감추기 위해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하여 빨대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트만 용액은 생리식염수에 염화 칼슘과 염화 칼륨 등이 포함된 수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의 병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협동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에 약물의 효과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작용은 병용 효과가 개개의 약물이 나타나는 작용의 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승작용은 병용 효과가 개개의 약물이 나타나는 작용의 합보다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량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때 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 또는 상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약물의 연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는 약물을 반복 투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약물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킨 과민성 반응입니다. 그 예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해당되겠습니다. 축적작용은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중독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표적인 약물이 디곡신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의존성은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생리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신체적 의존과 찾아 섭취하는 정신적 의존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아나필락시스는 무엇일까요? 아나필락시스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증상을 살펴보면 가쁜 호흡, 급격한 호흡수의 증가, 쌕쌕거리는 천명음,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그리고 맥박이 100회 이상으로 뛰는 빈매, 갑작스러운 기관지 근육의 수축, 인두와 후두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에피네프린을 투약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기관 내 삭관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의 연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성은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독작용은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의 남용에 의한 정신적인 중독을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구 투여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유동식, 즉 액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자와 소아 환자, 설사 환자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환자로는 금식 환자, 무의식 환자, 연하 곤란 환자, 구토 환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약물은 복용 시간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해열제는 식후나 취침 전에 복용을 해야 하고 항생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맞추어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제는 식전과 식간 또는 취침 전에 복용을 해야 하고 이뇨제와 강심제는 식간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제 용기나 겉봉에 기재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부 연월일, 내용과 외용의 구분, 의료기관의 명칭, 복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물 남용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과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떠나서 기분 전환, 쾌락 추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물 오용은 사용되는 약물을 대상자가 자가 처방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는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